안녕하세요. 좋은 하루 보내세요. 저희 채널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 여러분의 응원이 힘이 된답니다. 자, 이제 실화를 하나 들려드릴게요. 오늘의 주인공은 72살의 박순자 할머니입니다. 그녀는 외손자를 20년 넘게 홀로 키우며 자신의 온 인생을 수많은 팥죽 한 그릇, 한 그릇에 모두 쏟아부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한 걸음만 더 물러나면 가족의 화목과 이해를 얻을 수 있을 거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몰랐습니다. 자신이 양보한 것이 보금자리이자 뿌리이며 마지막 남은 존엄성이었다는 것을요. 지훈이한테 명예 이전해서 신혼집으로 쓰게 해요. 어차피 연세도 많으시니 요양원에 가실 때도 됐잖아요. 이 말이 가장 아끼는 딸의 입에서 나왔을 때 당신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녀가 요양원에 막 들어선 순간 그녀는 온 가족에게 잊혀진 짐이 되어버렸습니다. 평생을 모시겠다는 약속은 서둘러 끊어버리는 전화벨 소리로 변했고 따뜻했던 안부 인사는 석 달이나 밀린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 요양원 독촉장 한 장으로 바뀌었습니다. 가족애라는 것이 현실의 이익 앞에서 가장 잔인한 민낯을 드러냈을 때 가족들에 의해 벼랑 끝으로 내몰린 이 할머니는 정녕 요양원에서 홀로 생의 마지막을 기다려야만 하는 걸까요? 아니요. 모두가 간과했던 한 가지 디테일, 서둘러 서명했던 서류 속 눈에 띄지 않는 하나의 부가 조항이 그녀가 역전승을 거둘 수 있는 유일한 무기가 되었습니다. 실버라이프 인사이드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아무런 힘도 없어 보이는 한 노인이 어떻게 모두를 경악하게 만든 존엄성 사수 대작전을 펼치는지 함께 보시겠습니다. 제 이름은 박순자, 올해 72입니다. 인생 70고래이라 했던가요? 이 나이가 되니 세월은 마치 벽에 걸린 낡은 괴종시계 같습니다. 똑딱똑딱 흐르는 것은 시간이 아니라 추억이지요. 그리고 제 인생의 대부분의 추억은 김지훈이라는 아이에게 담겨 있습니다. 지훈이는 제 외손자이자 제 손으로 직접 키운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아이입니다. 오늘로 제가 아궁이 앞에서 지훈이를 위해 팥죽을 쏜 지 이만 번째 되는 날입니다. 저는 뚝배기 안에서 보글보글 김을 내며 끓고 있는 팥을 바라봅니다. 설탕물 속에서 떠올랐다. 가라앉기를 반복하며 알알이 부드럽고 쫀득하게 익어가는 모습이 마치 저와 지훈이 사이에 20여 년간 이어진 끈끈한 정과도 같았습니다. 벽에 걸린 달력, 모레 날짜에 저는 빨간 펜으로 진하게 동그라미를 쳐두었습니다. 모레는 지훈이의 25번째 생일입니다. 딸 미영이와 사위 서준이는 지훈이가 겨우 젖병을 물던 시절에 업무 때문에 해외로 동반 파견을 가게 되면서 아직 갓난아기였던 아이를 그때 아직 은퇴 전이었던 제게 맡겼습니다. 그렇게 맡긴 것이 어언 20년입니다. 저는 아직도 지훈이가 처음 옹알이를 하며 아빠, 엄마가 아닌 어눌한 발음으로 할미라고 불렀던 것을 기억합니다. 처음 아장아장 걸음마를 배울 때도 제 다리를 붙잡고 인생의 첫걸음을 떼었지요. 초등학교 첫 학부모 총회 때 젊은 부모들로 가득 찬 교실에 앉아있던 것도 백발이 성성한 저 할머니였습니다. 선생님이 김지훈 학생 보호자분하고 부를 때 제가 손을 들고 일어서자 주변의 모든 시선에 호기심이 어렸습니다. 중학생이 된 지훈이는 사춘기를 겪었습니다. 부모님과 전화로 대판 싸우고는 홧김에 집을 나갔습니다. 하지만 그 아이가 말하는 소위 집이라는 곳은 문이 잠긴 채 텅 비어 있었죠. 갈 곳이 있었을까요? 결국 비를 쫄딱 맞고 이 낡은 아파트 아래로 달려와 갈 곳 잃은 아기 고양이처럼 서 있었습니다. 저는 한 번도 아이를 나무라지 않았습니다. 그저 묵묵히 뜨끈한 계란라면 한 그릇을 끓여주고 학업 스트레스와 부모님에 대한 서운함을 들어주었을 뿐입니다. 라면 한 그릇을 비우고 아이는 제 옆 작은 침대에서 세상 모르고 잠이 들었습니다. 마치 이곳이야말로
진정한 안식처인 것처럼요. 그렇게 25년이 흘렀습니다. 이제 지훈이는 대학을 졸업하고 좋은 회사에 다니는 키도 크고 훤칠한 청년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제 집에서 지내는 것을 더 편하게 생각합니다. 주말에나 부모님 댁에 손님처럼 들러 밥 한 끼 먹을 뿐이죠. 그 아이 말로는 할머니가 해주는 밥이라야 집밥 맛이 난다고 합니다. 할머니, 저 왔어요. 문고리 돌아가는 소리와 함께 지훈이의 활기찬 목소리가 저를 추억에서 끌어냈습니다. 아이는 서류 가방을 내려놓자마자 주방으로 달려와 어릴 때처럼 숨을 깊게 들이마시며 과장되게 외쳤습니다. 와, 냄새 좋다. 역시 할머니가 오늘 팥죽 끓여주실 줄 알았어요. 저는 웃으며 아이의 등을 토닥였습니다. 이 먹개비 같으니 얼른 손 씻어. 금방 다 된다. 식탁에 앉아 팥죽을 한 숟갈 떠먹으며 만족스러운 표정을 짓는 아이를 보니 제 평생의 노고가 이 순간 모두 보상받는 기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따라 지훈이는 어딘가 마음이 다른 곳에 있는 듯 했습니다. 죽을 먹는 속도가 느려지고 그릇만 쳐다보며 몇 번이나 입을 열었다가 다시 말을 삼켰습니다. 무슨 심란한 일 있니? 제가 부드럽게 묻자 아이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얼굴에는 곤란함과 흥분이 뒤섞인 홍조가 어렸습니다. 할머니, 아이는 멋쩍게 머리를 극적였습니다. 모레 제 생일날 아름이 제 여자친구 있잖아요. 아름이가 할머니랑 저희 부모님 모시고 밖에서 같이 식사하고 싶대요. 그리고 드릴 말씀도 있다고. 제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아름이. 저는 그 아이를 압니다. 예쁘고 집안도 좋은 아가씨죠. 지훈이가 2년 동안 만나면서 애지중지했습니다. 아무래도 이번 식사는 단순한 생일 축하 자리가 아닌 듯 했습니다. 마음 한편에서는 기쁨이 차올랐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형용할 수 없는 상실감이 밀려왔습니다. 내 손으로 키운 아이가 결국은 다른 사람의 것이 되는구나. 좋은 일이지. 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할머니 꼭 갈게. 아름이한테도 이렇게 마음 써줘서 고맙다고 전해주렴. 지훈이는 제 말을 듣고 환하게 웃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저는 잠을 설쳤습니다. 침대에 누워 옆방에서 들려오는 지훈이의 고른 숨소리를 들었습니다. 이 15년간 들어온 소리입니다. 저는 문득 생각했습니다. 아이가 결혼해서 자기 가정을 꾸리면 이 집도 이제 완전히 조용해지겠지. 이게 인생의 순리라고. 아이가 행복하다면 나도 기뻐해야 한다고 스스로를 위로했습니다. 그때 저는 참 순진했습니다. 제가 곧 목격하게 될 것이 행복한 시작이라고만 믿었으니까요. 지훈이가 예약한 레스토랑은 서울 도심의 한 고급 호텔 꼭대기 층에 있었습니다. 화려한 인테리어에 창밖으로는 찬란한 도시의 야경이 펼쳐졌습니다. 저와 딸 미영이, 사위 서준이가 먼저 도착했습니다. 미영이는 자리에 앉자마자 제게 불평을 늘어놓았습니다. 엄마, 지훈이도 참 철이 없지. 이렇게 비싼 데를 잡다니 돈 낭비 아니에요? 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애 성의인데 뭐. 1년에 한 번이잖니. 말은 그렇게 했지만 속으로는 아름이라는 아가씨 집안이 좋으니 이런 분위기에 익숙하겠구나 하고 생각했습니다. 곧이어 지훈이가 아름이를 데리고 왔습니다. 아름이는 오늘따라 유난히 예쁘게 꾸미고 있었습니다. 하얀 원피스를 입고 손에는 세련된 명품 가방을 들고 있었죠. 그녀는 들어오자마자 제 팔짱을 끼며 다정하게 할머니 하고 불렀습니다. 지훈이 생일 축하드려요. 그리고 이렇게 멋지게 키워주셔서 감사해요. 그 몇 마디에 제 마음은 꽃처럼 피어났습니다. 참 예쁘고 속도 깊은 아이구나 하고 생각했죠. 저녁 식사 분위기는 처음에는 더할 나위 없이 좋았습니다. 지훈이는 모두의 축복 속에서 미리 준비해둔 다이아몬드 반지를 꺼내 한쪽 무릎을 꿇고 아름이에게 청혼했습니다. 아름이는 수줍게 손을 내밀며 고개를 끄덕였고
룸 안에서는 뜨거운 박수갈채가 터져 나왔습니다. 저는 눈앞의 한 쌍을 바라보았습니다. 제 손으로 키운 외손자가 인생의 새로운 단계로 나아가는 모습을 보니 눈시울이 뜨거워지며 감격의 눈물이 흐를 뻔했습니다. 미영이와 서준이도 만면에 웃음을 띠고 사돈들 분들께 연신술을 권했습니다. 하지만 이 기쁨은 불꽃처럼 화려했지만 짧았습니다. 화제가 자연스럽게 결혼이라는 현실적인 문제로 옮겨가자 공기는 조금씩 얼어붙기 시작했습니다. 아름이의 어머니, 우아하고 기품 있어 보이는 사부인이 손에 든 와인잔을 가볍게 흔들며 아무렇지 않은 듯하지만 거부할 수 없는 어조로 입을 열었습니다. 사부인, 저희 아름이가 어릴 때부터 곱게만 자라서 고생이란 걸 모르고 컸습니다. 젊은 애들 결혼하는데 저희가 뭐 큰 부귀영화를 바라는 건 아니지만 안정된 거처 하나는 기본 아니겠어요? 그녀는 잠시 말을 멈추고 미영이와 서준이의 어색한 얼굴을 훑어보더니 말을 이었습니다. 아름이 생각은 결혼 후에 시부모님이랑 같이 살고 싶어 하진 않고 전세살이도 하고 싶지 않다고 하네요. 그러니 서울 시내에 번듯한 신혼집 한 채. 이 정도가 과한 요구는 아니겠죠? 이 말은 마치 찬물한 바가지처럼 룸 안의 모든 열기를 순식간에 꺼뜨렸습니다. 미영이와 서준이의 얼굴에서 미소가 굳어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두 사람의 평범한 월급과 그동안의 씀씀이로는 서울 시내에 번듯한 새 아파트를 산다는 것은 그야말로 하늘의 별 따기였습니다. 룸 안은 숨막히는 침묵에 휩싸였습니다. 바로 그때 제 딸 미영이가 갑자기 입을 열었습니다. 그녀는 아름이의 부모님을 보지도 난처해하는 남편을 보지도 않았습니다. 대신 고개를 돌려 제게 시선을 던졌습니다. 그 눈빛에는 제가 잘 아는 어릴 때부터 제게 무언가를 바랄 때마다 드러내던 기대와 당연함이 뒤섞인 표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엄마. 그녀의 목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모든 사람의 귀에 선명하게 들렸습니다. 저희 집 사정 아시잖아요. 지훈이가 결혼한다는데 저희가 집을 팔아서라도 보태야겠지만 요즘 서울 집값이 정말. 그녀는 잠시 말을 멈추고 다음 말을 위한 포석을 까는 듯 했습니다. 지훈이가 어릴 때부터 엄마 집에서 살았잖아요. 20년 넘게 살아서 자기 집보다 더 편하게 생각하고 그 동네 환경도 익숙하고요. 그러니 미영이는 저를 바라보며 마침내 저를 벼락 맞은 듯 충격에 빠뜨린 그 말을 내뱉었습니다. 엄마가 사시는 그 아파트, 지훈이한테 명예 이전해서 신혼집으로 쓰게 하면 어떨까요? 윙 하는 소리와 함께 제 머릿속에서 수만 마리의 벌이 날아다니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믿을 수 없다는 듯 제 딸을 쳐다보았습니다. 제가 애지중지 키운 딸을요. 그 아파트는 돌아가신 남편과 제가 평생을 바쳐 일해서 겨우 마련한 삶의 터전이었습니다. 그곳에는 우리의 40년 추억이 있고 지훈이가 어릴 때부터 키를 쟀던 자국이 있고 제 노년의 유일한 의지처이자 존엄성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자기 아들의 앞길을 열어주기 위해 저더러 제 뿌리를 통째로 뽑아 내어주라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무의식적으로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사위 서준이는 처음부터 끝까지 고개를 숙인 채 테이블 위 메뉴판을 연구하는 척하며 저를 쳐다보지 않았습니다. 아름이와 그녀의 부모님은 그렇게 될 줄 알았다는 기대 섞인 표정이었습니다. 가장 제 마음을 아프게 한 것은 제 외손자 김지훈이었습니다. 저는 도움을 구하는 눈빛으로 그 아이를 보았습니다. 제가 가장 아끼고 가장 먼저 나서서 반대해 줄 것이라 믿었던 그 아이를요. 하지만 지훈이는 제 시선을 피했습니다. 아이는 테이블 위에 다이아몬드 반지를 곁에 있는 여자친구를 바라보며 처음부터 끝까지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아이의 침묵은 가장 잔인한 묵인이었습니다. 미영이는 제가 말이 없자 아직 망설이는 줄 알고 제 뒤실까지 살뜰하게 계획해 주었습니다. 엄마, 걱정 마세요. 저희가 다 생각해뒀어요.
요즘 아주 좋은 실버타운이나 요양원이 많아요. 환경도 좋고 시설도 완벽하고 전문 인력이 돌봐주니까 혼자 쓸쓸하게 집에 계시는 것보다 훨씬 안전해요. 지훈이 결혼하면 저희가 엄마 그쪽으로 모실게요. 비용은 저희가 낼게요. 저희가 낼게요. 이 네 글자가 딸의 입에서 마치 큰 은혜를 베푸는 것처럼 들렸습니다. 저는 하늘이 빙빙 도는 것을 느꼈습니다. 심장을 보이지 않는 손이 꽉 움켜쥐는 것처럼 아파서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알고 보니 그들 눈에 저는 제 추억 가득한 집과 함께 언제든 희생될 수 있고 가격이 매겨질 수 있는 물건에 불과했습니다. 그들이 공들여 계획한 이 홍문연에서 저는 제 외손자의 행복한 앞날을 위해 바쳐지는 가장 푸짐한 재물이었습니다. 저는 눈앞에 익숙하면서도 낯선 얼굴들을 바라보며 입안에 쓴맛이 번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제 25년의 헌신이 고작 요양원 침대 하나 값이었던가요? 그날의 식사가 어떻게 끝났는지 제 기억은 이미 희미합니다. 다만 기억나는 것은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미영이의 차에 앉아 한마디도 할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창밖의 도시 네온 사이는 물에 젖은 물감 덩어리처럼 제 눈앞에서 번져 흐릿하게 보였습니다. 제 마음은 창밖의 겨울밤보다도 더 차가웠습니다. 그날 이후로 제 작은 아파트는 더 이상 평온하지 않았습니다. 미영이와 지훈이는 약속이라도 한 듯 제게 번갈아가며 공세를 펴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요양원이라는 귀에 거슬리는 세 글자를 꺼내지 않았습니다. 대신 다정하고 따뜻한 얼굴로 가장 잔인한 감정적 인질극을 벌였습니다. 미영이는 거의 매일같이 찾아왔습니다. 더 이상 빈손이 아니라 제가 좋아하는 간식이나 새로 나온 과일을 사들고 왔습니다. 제 어깨를 주무르고 방을 정리해주며 제 귓가에 한숨 섞인 목소리로 지훈이의 어려움을 토로했습니다. 엄마, 지훈이가 어릴 때부터 자존심이 강한 거 아시잖아요. 아름이네 집안이 저렇게 좋은데 애가 스트레스가 얼마나 크겠어요. 요즘 집 문제 때문에 걱정돼서 살이 쭉쭉 빠지고 밤에 잠도 못 잔대요. 엄마, 그냥 얘 한번 도와준다 생각하고 이번 한 번만 좀 들어주세요. 네? 엄마가 지훈이 제일 아끼시잖아요. 아낀다는 그 말 한마디, 한마디가 제 심장의 바늘처럼 밝혔습니다. 지훈이는 더 직접적인 감정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예전처럼 장난기 넘치는 모습은 사라지고 말수가 적어지고 미간에는 늘 풀리지 않는 시름이 가득했습니다. 제가 텔레비전을 보고 있으면 조용히 제 곁에 앉아 아무 말 없이 저를 바라보거나 제가 팥죽을 끓일 때면 뒤에서 저를 껴안고 제 어깨에 머리를 기댄 채 어릴 때처럼 어리광을 부렸습니다. 할머니, 저 너무 힘들어요. 전 정말 쓸모없는 놈이에요. 아름이한테 번듯한 집 하나도 못 해주다니. 한 번은 눈시울을 붉히며 제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할머니, 만약 정말 집 때문에 결혼 못하게 되면 저 그냥 안 살래요. 이 말이 저를 무너뜨린 마지막 지푸라기였습니다. 저는 눈앞에 이 아이, 제 손으로 키우고 제 목숨처럼 여기는 외손자를 바라보았습니다. 고통스러워하는 아이의 모습을 보니 제 마음은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저는 평생 제 자신을 위해 살아본 적이 없었습니다. 젊었을 때는 남편을 위해, 중년에는 딸을 위해, 늙어서는 외손자를 위해 살았습니다. 제 인생은 마치 그들을 이루어주기 위해 존재하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밤마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머릿속 한편에는 추억이 가득해 참아놓을 수 없는 낡은 집이, 다른 한편에는 나 불행해요라고 쓰인 외손자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제가 달리 선택할 수 있었을까요? 제게 선택권이 있기나 했을까요? 제가 거절한다면 저는 외손자의 행복을 제 손으로 망가뜨린 이기적인 죄인이 될 것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심지어 제 자신에게도 용서받지 못할 겁니다. 저는 결국 항복했습니다. 어느 흐린 날 오후, 저는
제 앞에 앉은 미영이와 지훈이를 향해 지친 얼굴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다. 너희들 뜻대로 하마. 집은 지훈이에게 주겠다. 그 순간 저는 모자의 얼굴에 안도의 한숨과 함께 환한 미소가 피어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제 마음은 끝없는 심연 속으로 가라앉았습니다. 다음 날부터 미영이는 놀라울 정도로 신속하게 움직였습니다. 금세 법무사를 알아보고 등기소에 가서 증여명의 이전 절차를 밟을 날짜까지 잡았습니다. 그날 저는 꼭두각시 인형처럼 딸에게 이끌려 차가운 관공서 건물로 들어섰습니다. 우리를 담당한 법무사는 제 오랜 동창인 최민식 씨였습니다. 수십 년 만에 만났는데 그는 저를 보자마자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순자야, 오랜만이다. 너 정말 복 많다. 외손자가 벌써 결혼을 다 하고 저는 그의 웃는 얼굴을 보며 그저 눈이 부시다고만 느꼈습니다. 억지로 입꼬리를 당겨 웃어 보였습니다. 수속을 밟는 동안 민식 씨는 제게서 이상한 낌새를 눈치챘습니다. 제 손은 계속 떨리고 있었고 안색도 종이처럼 창백했으니까요. 그는 핑계를 대고 저를 탕비실로 따로 불러냈습니다. 순자야, 나한테 솔직히 말해봐. 그는 웃음기를 거두고 진지하게 물었습니다. 네가 정말 원해서 하는 거니?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눈물이 왈칵 쏟아져 내렸습니다. 저는 그에게 모든 자초지종을 털어놓았습니다. 민식 씨는 이야기를 다 듣고 나더니 화가 나서 얼굴이 벌개진 채 책상을 한번 내리쳤습니다. 말도 안 돼. 이건 정말 말도 안 되는 짓이야. 가족이라고 이렇게 사람을 올가매면 안 되지. 그는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저를 보며 목소리를 낮춰 말했습니다. 순자야, 내 말 잘 들어. 내 마음이 약한 거 알아. 오늘 이 서류에 도장을 찍어야만 하는 상황인 것도 알고. 하지만 우리가 이렇게 당하고만 있을 순 없어. 너 자신을 위한 마지막 안전장치는 남겨둬야 해. 저는 멍하니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이렇게 하자. 그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증여계약서에 부담부 증여 조항을 하나 추가하는 거야. 흑과 백으로 명명백백하게 적어두는 거지. 수중인 김지우는 증여인 박순자에 대한 종신 부양 의무를 지며 해당 주택에서의 영구 거주권을 보장해야 한다. 만일 이 부담을 위반할 시 증여인은 본 증여를 해제할 수 있다. 라고. 그게 효과가 있을까?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있어. 민식 씨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건 법이야. 네 마지막 무기라고. 저 사람들은 지금 집을 받는 데만 정신이 팔려서 이런 조항들을 꼼꼼히 읽어보지 않을 거야. 네가 서명하면 저 사람들 뜻도 이뤄주고 너 자신도 지킬 수 있어. 내 말 믿어. 사무실로 돌아오자 민식 씨는 정말로 그 두꺼운 계약서 뭉치에 아무도 모르게 그 결정적인 조항을 추가했습니다. 미영이와 지훈이는 그의 예상대로였습니다. 모든 관심은 등기 권리증과 명의 이전 날짜에 쏠려 있었죠. 빽빽한 법률 용어들은 대충 몇 장 넘겨보고는 법무사의 안내에 따라 자신의 이름을 서명했습니다. 제가 떨리는 손으로 증여인 칸에 박순자 세 글자를 쓸 때 제 심장은 한 조각 도련해진 것 같았습니다. 저는 붓을 내려놓는 그 순간부터 제가 제 손으로 스스로를 집 없는 사람으로 만들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제 유일한 희망은 민식 씨가 말한 제가 완전히 이해하지도 못했던 그 조항이 제 노년의 마지막 부적이 되어주길 바라는 것뿐이었습니다. 집이 지훈이 명의로 넘어가자마자 미영인의 가족의 태도에는 미묘한 변화가 생겼습니다. 조심스럽게 비위를 맞추던 모습은 사라지고 그 자리에는 당연하다는 듯한 주인의 자세가 자리 잡았습니다. 그들은 서둘러 인테리어를 어떻게 할지, 어떤 새 가구를 들일지 논의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름이는 심지어 디자이너까지 데려와 제 추억이 가득한 거실에서 이래라 저래라 지시를 내렸습니다. 저는 마치 외부인처럼 구석의 낡은 등나무 의자에 앉아
더 이상 제 것이 아닌 미래를 신나게 계획하는 그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아무도 제 의견을 묻지 않았고 물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지도 않는 듯 했습니다. 보름 후 제 새집이 될 곳, 서울 근교의 늘 푸른 실버타운도 미영이가 전부 처리해 두었습니다. 저를 그곳에 데려다 주던 날은 날씨도 좋고 햇살도 따뜻했습니다. 요양원 환경은 딸의 말대로 깨끗하고 정돈되어 있었고 정원과 활동실도 갖춰져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질서정연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제가 정문을 들어서는 순간 소독약과 한약 그리고 노인 특유의 냄새가 섞인 공기가 제 마음을 쿵 내려앉게 했습니다. 저는 알았습니다. 이곳 환경이 아무리 좋아도 이곳은 집이 아니라는 것을요. 집은 팥죽의 달콤한 향기가 나는 곳입니다. 미영이는 수속을 마치고 생활용품을 받아 저를 방으로 데려갔습니다. 그곳은 약 2평 남짓한 2인실이었습니다. 창가 쪽 침대 하나는 너무나 간소해서 새하얀 시트가 눈이 부실 정도였습니다. 엄마, 보세요. 여기 얼마나 좋아요. 미영이는 제 침구를 깔아주며 마치 휴양지를 소개하듯 경쾌하게 말했습니다. 밥도 주고 잠자리도 있고 24시간 돌봐주는 사람도 있으니 혼자 집에 계시는 것보다 훨씬 안전하잖아요. 안심하고 지내세요. 저희가 시간 날 때마다 보러 올게요. 딸은 말을 마치고 손목시계를 보더니 회사에 중요한 회의가 있다며 서둘러 떠났습니다. 같은 방을 쓰는 분은 이 시성을 가진 할머니였습니다. 저보다 나이가 몇 살 많았는데 반신불수로 거동이 불편했습니다. 그녀는 저를 보며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또 효자 자식 둔 양반 하나 들어왔네. 저는 그렇게 72살의 나이에 요양원에 입소했습니다. 처음에는 모든 것이 미영이가 약속한 대로 흘러가는 듯 했습니다. 지훈이와 아름이는 결혼 전 한 달 동안 거의 매주 주말마다 찾아왔습니다. 지훈이는 어릴 때처럼 제 침대 맡에 앉아 회사에서 있었던 재미있는 일들을 이야기해 주었고 아름이는 세련된 디저트를 사오곤 했습니다. 그때 저는 심지어 스스로를 위로하기도 했습니다. 어쩌면 이것도 괜찮을지 모른다고요. 제가 집 한 채를 희생해서 외손자의 행복을 얻었고 그들의 배가 된 효도도 받았으니까요. 하지만 이 효도는 지훈이의 결혼식이 끝나자마자 급격히 할인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오는 횟수는 일주일에 한 번에서 점점 2주에 한 번, 다시 한 달에 한 번으로 줄어들었습니다. 가져오는 선물도 정성껏 고른 디저트에서 마트에서 아무렇게나 집어온 평범한 선물 세트로 바뀌었습니다. 전화 통화도 점점 짧아졌습니다. 예전에는 지훈이가 신혼생활의 소소한 일들을 이야기해주곤 했는데 이제 전화를 받으면 늘 판에 박힌 안부 인사뿐이었습니다. 할머니, 몸은 괜찮으세요? 돈은 부족하지 않으시고요? 그럼 저희 이만 끊을게요. 아름이가 저 불러서요. 저는 그들과 저 사이의 가족이라는 끈이 시간과 거리 속에서 무정하게 늘어지고 닳아 없어지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저는 요양원 창가의 망부석이 되었습니다. 매일 오후 저는 의자를 창가로 가져가 정문으로 향하는 길을 바라보며 익숙한 차가 들어오기를 기다렸습니다. 대부분은 실망으로 끝났습니다. 저는 다른 사람들의 자손들이 주말에 휠체어를 밀며 그들의 부모, 조부모와 정원을 산책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들의 제잘거리는 웃음소리를 들으며 제 마음은 마치 레몬물에 담근 것처럼 쉬고 떨궜습니다. 제 몸도 마음을 따라 하루하루 무너져 내렸습니다. 밤마다 잠을 설치고 무엇을 먹어도 입맛이 없었습니다. 몇 달 만에 몸무게가 10kg 가까이 줄었습니다. 저를 무너뜨린 마지막 지푸라기는 갑작스럽게 찾아온 지독한 감기였습니다. 그날 밤 갑자기 고열이 나고 온몸이 춥고 머리가 깨질 듯이 아팠습니다. 저는 침대 머리맡에 비상벨을 눌렀습니다. 요양보호사가 금방 달려와 체온을 재고 해열제를 주었습니다. 열에 들떠 몽롱한 와중에도 제 머릿속에는
단 하나의 생각뿐이었습니다. 지훈이가 보고 싶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요양보호사에게, 외손자에게 전화를 걸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전화가 연결되고 요양보호사가 제 귀에 수화기를 대주었습니다. 저는 온 힘을 다해 쇠약한 목소리로 지훈아 하고 불렀습니다. 전화기 너머에서는 아름이의 몹시 짜증 섞인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누구세요? 아, 할머니요? 지훈 씨 지금 바빠요. 내일 중요한 프로젝트 발표가 있어서 일찍 잤어요. 무슨 일이세요? 나열이나. 열이요? 아름이의 목소리에는 걱정 한 점 없이 귀찮음만 가득했습니다. 할머니, 요양원에 의사도 있고 간호사도 있잖아요. 그런 사소한 일은 그분들한테 처리해달라고 하세요. 왜 한밤중에 저희한테 전화해서 그러세요? 저희가 도와드릴 수 있는 것도 없는데. 전화기 너머 저는 배경음으로 지훈이가 친구들과 온라인 게임을 하며 흥분해서 외치는 소리를 똑똑히 들었습니다. 아름이는 말을 마치고 제가 더 말할 틈도 주지 않고 탁 소리를 내며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수화기에서 들려오는 뚜 하는 소리를 들으며 저는 어둠 속에 누워 있었습니다. 뜨거운 눈물 한 줄기가 눈가에서 흘러내려 차가운 베개를 적셨습니다. 그 순간 제 마음은 완전히 싸늘해졌습니다. 저는 마침내 깨달았습니다. 제가 편안한 노후를 위해 보내진 것이 아니라 유배를 당했다는 것을요. 그 지독한 감기는 산불처럼 제 가뜩이나 허약해진 몸을 순식간에 태워버렸습니다. 고열은 내렸지만 제 몸은 좀처럼 회복되지 않았고 폐렴까지 겹쳐 매일 기침을 하고 밤에는 식은땀과 심계양진으로 뜬 눈으로 밤을 새웠습니다. 요양원 의사는 몇 번 진찰하고는 항생제만 처방해주며 큰 병원에 가서 정밀 검사를 받아보라고 권했습니다. 저는 미영이에게 전화를 걸어 의사의 권유를 전했습니다. 딸은 전화기 너머에서 한참 동안 침묵하더니 몹시 피곤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 알았어요. 제가 요즘 회사에 큰 프로젝트가 있어서 도저히 시간을 낼 수가 없네요. 이것만 마무리하고 바로 모시고 갈게요. 이것만 마무리하고라는 기다림은 2달이 되었습니다. 그 2달 동안 제 몸 상태는 날로 악화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지팡이를 짚고 정원을 산책할 수 있었지만 나중에는 침대에서 내려오는 것조차 힘들어졌습니다. 요양원 비용도 제가 더 많은 의료처치와 특별식이 필요해지면서 천정부지로 치솟았습니다. 미영이는 처음에는 제때 비용을 냈지만 나중에는 미루기 시작했습니다. 어쩔 때는 일주일, 어쩔 때는 보름씩 늦었습니다. 제가 전화를 걸어 물어보면 늘 온갖 이유를 댔습니다. 엄마, 죄송해요. 이번 달 회사 보너스가 아직 안 나와서. 아이고, 또 깜빡했네. 내일 꼭 낼게요. 제 마음속 불안감은 점점 커져만 갔습니다. 저는 마치 딸 가족에게 점점 더 멀리 차여나가는 공 같았습니다. 마침내 제가 요양원에 들어온 지 10달째 되던 날, 팽팽하게 당겨져 있던 끈이 끊어졌습니다. 그날 오후 요양원의 책임자인 김 원장이 직접 제 방으로 찾아왔습니다. 그는 40대 중반의 여성으로 평소에는 늘 웃는 얼굴이었지만 오늘은 그의 얼굴에 사무적이면서도 곤란한 표정이 서려 있었습니다. 그는 먼저 의례적으로 제 건강 상태를 물어보더니 화제를 바꾸었습니다. 박순자 어르신. 그는 서류철에서 납부 통지서 한 장을 꺼내 제 침대 옆 탁자 위에 조용히 올려놓았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저희 요양원 비용이 석 달째 미납되셨습니다. 총 1,500만 원입니다. 1,500만 원. 이 숫자는 마치 거대한 돌덩이처럼 제 심장을 세게 내리쳤습니다. 저희도 여러 차례 따님인 김미영 씨에게 연락을 드렸습니다. 김 원장의 어조는 최대한 완곡했지만 계속 처리 중이라고만 하시네요. 아시다시피 저희도 민간기관이라 운영비가 있어서요. 그래서
혹시 어르신 쪽에서 먼저 방법을 좀 찾아보실 수 있을까 해서요. 저는 입을 벌렸지만 아무 소리도 낼 수 없었습니다. 제가 무슨 방법이 있겠습니까? 저는 돈 한 푼 없는 노인으로 이 작은 병실에 갇혀 있는데 제가 어디 가서 방법을 찾겠습니까? 김 원장은 제 안색이 새하얗게 질린 것을 보고 자신이 좀 잔인했다고 생각했는지 덧붙였습니다. 어르신, 너무 걱정 마세요. 당장 다 내시라는 건 아니고요. 다만 저희 센터 규정상 정말 어려우시면 저희가 어르신을 지금 계신 1인 간호실에서 저쪽 비용이 좀 더 저렴한 6인 일반 병실로 옮겨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그쪽 환경이 좀 안 좋긴 하지만 비용은 많이 절약될 거예요. 일반 병실. 저는 그곳을 압니다. 이 건물 뒤편에 있는 방은 더 작고 비좁으며 요양보호사도 더 적은 곳. 그곳에 사는 사람들은 대부분 의지할 곳 없이 정부의 최저생계비 보조로 살아가는 독거노인들이었습니다. 1인실에서 일반 병실로. 이것은 단순히 환경의 변화가 아니라 신분의 강등이자 존엄성의 박탈이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침대 머리맡에 휴대전화를 들고 김 원장 앞에서 미영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번에는 더 이상 어떤 변명도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전화벨이 한참 울린 뒤에야 연결되었습니다. 엄마, 무슨 일이에요? 미영이의 목소리는 몹시 짜증이 나 있었습니다. 미영아. 제 목소리는 심하게 떨렸습니다. 요양원에서 돈 내라고 독촉이 왔어. 돈을 안 내면 나를 일반 병실로 옮긴다고 하더라. 전화기 너머에서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제가 예전처럼 알았어, 처리할게라고 얼버무릴 것이라 생각했을 때 미영이는 제가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얼음장처럼 차갑고 단호한 목소리로 저를 완전히 지옥으로 떨어뜨리는 그 말을 내뱉었습니다. 엄마, 저희가 돈 찍어내는 기계인 줄 아세요? 지훈이랑 아름이 이제 막 결혼해서 돈 들어갈 때가 천지예요. 애 낳을 준비도 해야 하는데 어느 것 하나 돈 안 드는 게 없다고요. 저랑 서준 씨도 그냥 평범한 직장인이에요. 월급 뻔한데 엄마 요양원 비용만 한 달에 500만 원이 넘어요. 저희더러 어떻게 감당하라는 거예요? 일반실이면 어때요? 어차피 다 똑같이 사는 데잖아요. 그냥 좀 참고 거기 계세요. 길바닥에 놔앉는 것보다야 낫잖아요. 탁. 딸은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저는 휴대전화를 쥔 채 침대에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온몸에 피가 머리로 솟구쳤다가 순식간에 썰물처럼 빠져나가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런 거였구나. 그들 눈에 저는 더 이상 효도해야 할 어머니가 아니라 언제든 희생시키고 등급을 낮출 수 있는 무거운 경제적 부담이었구나. 제가 그들을 이루어주기 위해 포기했던 집이 이제는 그들이 저를 비난하고 버리는 가장 당당한 이유가 되었구나. 창밖의 햇살은 분명 따뜻한데 제 몸에는 한 줄기 온기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저는 마침내 깨달았습니다. 저의 모든 양보와 희생이 감사가 아닌 뻔뻔한 혐오와 당연한 유기로 돌아왔다는 것을요. 그 순간 제 마음속에 가족에 대해 남아있던 미약한 환상이 완전히 깨져버렸습니다. 그날 밤 저는 뜬 눈으로 밤을 새웠습니다. 미영이의 얼음장같이 차가운 말이 마치 녹슨 톱처럼 제 마음을 끊임없이 헤집었습니다. 같은 방에 이 씨의 할머니가 제가 눈을 뜬 채 멍하니 천장을 바라보는 것을 보고 한숨을 쉬며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또 속 썩는구나, 동생. 내 말 한마디만 들어. 늙으면 기댈 건 자기 자신밖에 없어. 자기 자신밖에. 이 네 글자가 마치 번개처럼 제 혼란스러운 머릿속에 어둠을 갈랐습니다. 날이 밝아올 무렵 첫 새벽빛이 창틈으로 스며들어 침대 탁자 위에 차가운 납부 통지서에 내려앉았습니다. 저는 그 종이를 오랫동안 뚫어지게 쳐다보았습니다. 제 머릿속에서는 지난 1년의 기억들이 걷잡을 수 없이 반복해서 재생되었습니다. 미영이의 확신에 찬 약속을, 지훈이의 애원하던 눈물을,
등기권리증을 받아들었을 때 그들의 환한 미소를 떠올렸습니다. 그리고 이곳에 보내졌을 때의 쓸쓸함을, 지훈이의 결혼 후 점점 줄어드는 전화를, 전화기 너머 아름이의 짜증 섞인 목소리와 딸의 마지막 무정한 말을 떠올렸습니다. 모든 장면이 주마등처럼 제 눈앞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슬픔이 극에 달하면 마음이 죽는다고 했던가요? 제 모든 감정이 그날 밤 모두 소진되었다고 생각했을 때 새롭고 낯선 감정 하나가 이미 만신창이가 된 제 마음 밑바닥에서 끈질기게 싹을 틔웠습니다. 그것은 슬픔도 절망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지독하게 차갑고 정신이 번쩍 드는 분노였습니다. 내가 왜 평생을 그들을 위해 희생하고 결국에는 마음대로 버려지는 쓰레기 취급을 받아야 하는가? 내가 왜 그들의 배신을 참고 이 낯선 곳에서 아무런 존엄도 없이 죽음이 오기만을 기다려야 하는가? 아니, 나는 억울해서 이대로는 못 죽는다. 바로 그때 1년 넘게 애써 잊고 있던 한 장면이 마치 영화의 클로즈업처럼 선명하게 제 머릿속에 떠올랐습니다. 등기소에서 제 오랜 동창 민식 씨가 저를 탕비실로 데려가 진지한 얼굴로 말했던 장면이었습니다. 순자야, 너 자신을 위한 마지막 안전장치는 남겨둬야 해. 계약서에 부담부 증여 조항을 추가하자. 이건 법이야. 네 마지막 무기라고. 저는 물에 빠진 사람이 구명다처를 잡듯 그 기억을 붙잡았습니다. 저는 거의 침대에서 벌떡 일어나다시피 했습니다. 너무 급하게 움직인 탓에 격한 기침이 터져 나왔지만 신경 쓸 겨를이 없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침대 탁자 맨 아래 잠겨있던 서랍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제 모든 살림이 들어 있었습니다. 낡은 옷 몇 벌, 남편과의 결혼 사진, 그리고 비닐 파일에 소중하게 보관된 서류 한 부. 저는 떨리는 손으로 그 서류를 꺼냈습니다. 그것은 당시 민식 씨의 고집으로 제가 남겨두었던 증여계약서 사본이었습니다. 저는 돋보기 안경을 쓰고 그 서류를 창가에 빛에 비추어 한 글자 한 글자 시험을 준비하는 학생처럼 꼼꼼히 읽었습니다. 제 시선은 마침내 계약서의 부가 조항란에 멈췄습니다. 제가 당시에는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지만 민식 씨가 특별히 굵은 글씨로 표시해 두었던 그 문장을 찾았습니다. 부담부 증여조항. 수증인 김지우는 증여인 박순자에 대한 종신 부양 의무를 지며 해당 주택에서의 영구 거주권을 보장해야 한다. 만일 이 부담을 위반할 시 증여인은 본 증여를 해제할 수 있다. 증여인은 본 증여를 해제할 수 있다. 이 9글자가 마치 한 줄기 금비처럼 제 어두운 마음을 환하게 비추었습니다. 저는 그 서류를 쥔 채 흥분으로 손을 심하게 떨었습니다. 저는 그 문장을 반복해서 읽고 또 읽었습니다. 모든 글자가 제 머릿속에 깊이 새겨질 때까지요. 나는 아무것도 없는 게 아니었다. 나는 당하고만 있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 아니었다. 저는 한 번도 느껴본 적 없는 차가운 용기가 척추를 타고 머리끝까지 솟구치는 것을 느꼈습니다. 저는 얼굴에 눈물 자국을 닦아내고 병으로 굽었던 등을 꼿꼿이 폈습니다. 저는 요양원의 공중전화 부스로 걸어가 주머니에서 소중히 간직해왔던 민식 씨의 법무사 사무소 전화번호가 적힌 동전을 꺼냈습니다. 전화가 연결되자 민식 씨의 익숙하고 차분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여보세요. 저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제 자신도 낯설게 느껴지는 차분하고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최 법무사님, 저 박순자입니다. 준비됐어요. 제 집, 제 모든 것을 되찾을 수 있게 도와주세요. 민식 씨의 행동은 제 생각보다 훨씬 신속하고 강력했습니다. 그는 바로 소송을 제기하지 않고 먼저 제 대리인 자격으로 미영이와 지훈이에게 내용이 명확하고 엄격한 내용 증명을 보냈습니다. 내용 증명의 내용은 간단했습니다. 첫째, 그들이 증여계약서에 부담부 증여조항에 명시된 부양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으며
요양원 비용, 납부, 거부 등의 행위로 사실상의 유기를 구성했음을 명시했습니다. 둘째, 계약 조항에 근거하여 제가 증여 해제권을 행사할 것임을 공식적으로 통보했습니다. 셋째, 내용 증명을 받은 후 15일 이내에 자발적으로 부동산 반환 명의 이전 절차에 협조하지 않을 경우 소송을 제기할 것임을 알렸습니다. 넷째, 지난 1년간 제가 입은 정신적 피해와 모든 의료 비용을 배상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이 내용 증명은 마치 거대한 폭탄처럼 미영인의 집에 엄청난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가장 먼저 전화를 걸어온 것은 지훈이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충격과 불신이 가득했습니다. 할머니, 저를 고소하신다고요? 집을 다시 뺏어 가시겠다고요? 그럼 저랑 아름이는 어떡해요? 저는 대답하지 않고 제 곁에 있던 민식 씨에게 수화기를 넘겼습니다. 민식 씨는 전화를 받아들고 얼음장처럼 차갑고 전문적인 어조로 말했습니다. 김지훈 씨, 지금 통화하는 사람은 박순자 여사님의 위임 변호인입니다. 부동산 문제에 관해서는 당신의 어머니인 김미영 씨께서 당초 이 부동산이 당신에게 증여되는 전제 조건이 당신들이 부양 의무를 이행하는 것이었음을 분명히 인지하고 계셨을 텐데요. 지금은 당신들이 먼저 계약을 위반했습니다. 전화기 저편에서 미영이가 전화를 빼앗아 들고 날카로운 목소리로 소리쳤습니다. 무슨 부양 의무요? 우리가 언제 안 모셨어요. 우리가 맛있는 거 사드리고 좋은 요양원에 보내드렸는데 우리더러 뭘 더 어쩌라고요. 최 씨, 똑똑히 들어요. 우리 모자 사이 이간질할 생각 마세요. 집은 이미 지훈이 거예요. 누구도 뺏어갈 수 없다고요. 민식 씨는 냉소했습니다. 김미영 씨, 아직 상황 파악이 안 되시는군요. 법은 시장 바닥이 아닙니다. 목소리 크다고 이기는 곳이 아니라고요. 협상을 거부하신다면 간단합니다. 법정에서 봅시다. 그들은 민식 씨의 경고를 귓등으로도 듣지 않는 듯 했습니다. 아마 그들 생각에는 제가 결국은 그들의 어머니이자 할머니이므로 가족애가 그들의 마지막 방패막이가 되어줄 것이고 제가 차마 모질게 법정까지 가지는 못할 것이라 여겼을 겁니다. 그들은 틀렸습니다. 한 달 후 변호사 사무실 회의실에서 가족조정회의가 열렸습니다. 미영이, 서준이, 지훈이, 그리고 아름이까지 모두 왔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모욕당한 듯한 분노와 이길 수 있다는 오만함이 가득했습니다. 엄마, 도대체 뭘 원하시는 거예요? 미영이는 자리에 앉자마자 저를 다그쳤습니다. 굳이 이렇게 집안 망신 다 시켜서 온 동네 사람들이 우리 집 구경하게 만드실 셈이세요? 지훈이도 눈시울을 붉히며 감정에 호소했습니다. 할머니, 정말 저를 이렇게까지 미워하시는 거예요? 이 집 하나 때문에 정말 이 손자까지 버리시려는 거예요? 저는 그들의 위선적인 얼굴들을 바라보며 마음이 평온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반년 전이었다면 저는 이 말들의 가슴이 찢어졌을 겁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저 우스울 뿐이었습니다. 저는 말없이 민식 씨에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민식 씨는 헛기침을 한 번 하고 부담부 증여 조항이 포함된 증여계약서에 확대 복사본과 공식적인 증여 해제 내용 증명을 마치 카드를 돌리듯 한 부씩 그들 앞에 놓았습니다. 김미영 씨, 김지훈 씨, 민식 씨의 목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위험이 있었습니다. 당신들이 직접 서명한 이 계약서를 자세히 한번 보시죠. 특기부가 조항 제7조를요. 저는 미영이와 지훈이의 얼굴이 그 굵은 글씨로 된 몇 줄을 확인한 후 순식간에 변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오만함에서 놀라움으로 그리고 공포로 바뀌는 그 변화가 그들의 얼굴에 선명하게 쓰여 있었습니다. 아니야, 이럴 리 없어. 미영이가 정신 나간 듯 소리쳤습니다. 그때는 이런 조항 없었어요. 김미영 씨, 지금 공인된 법무사의 전문성을 의심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이 서류의 법적 효력을 의심하시는 겁니까? 민식 씨는
서류 가방에서 당시 등기소에 보관된 간인이 찍힌 원본을 꺼냈습니다. 흑과 백으로 명명백백합니다. 만약 위조가 의심되시면 언제든 필적 감정을 신청하셔도 좋습니다. 지훈이의 얼굴은 이미 종이장처럼 하얘졌습니다. 그는 아마 마침내 기억해냈을 겁니다. 1년 전 그가 집을 빨리 받고 싶은 마음에 빽빽한 조항들을 꼼꼼히 읽어보지 않았다는 것을요. 민식 씨는 의자에 등을 기댄 채 두 손을 깍지 끼고 최종 판결을 내리듯 선언했습니다. 제 의뢰인인 박순자 여사님께서는 여러분들이 지난 1년간 부양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유기 행위를 한 사실에 근거하여 지금 정식으로 그분의 권리를 행사하십니다.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칼날 같은 시선으로 그들 한 명 한 명을 훑어보았습니다. 본 부동산 증여를 해제하고 즉시 주택 소유권을 반환할 것을 요구합니다. 회의실은 죽음과 같은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미영이와 지훈이는 마치 영혼이 빠져나간 두 개의 조각상처럼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이길 것이라 확신했던 이 협상이 이런 식으로 완전히 뒤집힐 것이라고는 꿈에도 생각지 못했을 겁니다. 그들이 공들여 계획했던 집에 대한 모든 달콤한 꿈이 이 순간 그들이 한 번도 신경 쓰지 않았던 계약서 한 장에 의해 산산조각 났습니다. 넋이 나간 그들의 모습을 보며 제 마음속에는 한 점의 복수심도 없었습니다. 오직 모든 것이 끝났다는 피로감뿐이었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민식 씨의 부축을 받으며 떠날 준비를 했습니다. 문 앞에 이르렀을 때 저는 걸음을 멈추고 고개를 돌려 제가 한때 가장 사랑했던 지금은 낯설고 절망적인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는 외손자를 보았습니다. 저는 그에게 평온한 목소리로 마지막 말을 건넸습니다. 지훈아, 할머니가 평생 너에게 모든 걸 다 줬지만 내 엄마가 가르쳐주지 않은 두 가지가 있단다. 이제 내가 직접 가르쳐줘야겠어. 하나는 선이라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존중이란다. 그 조정회의 이후 미영인의 가족은 완전히 정신을 차렸습니다. 아마 다른 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하고 흑과 백으로 명시된 법률 서류 앞에서는 어떤 감정적 호소도 소용없다는 것을 깨달았을 겁니다. 그 후 며칠간 그들의 태도는 180도 바뀌었습니다. 먼저 지훈이가 거의 매일 요양원으로 찾아와 온갖 비싼 보약을 사들고 제 침대 앞에 무릎을 꿇고 눈물 콧물을 쏟으며 참회했습니다. 자신이 잠시 정신이 나갔었다고, 아름이와 그 집안의 압박에 못 이겨 그랬다고 제발 한 번만 더 기회를 달라고 빌었습니다. 이어서 미영이도 체면을 버리고 매일같이 와서 제 몸을 닦아주고 마사지를 해주며 요양보호사보다 더 살갑게 굴었습니다. 자신이 불효했다고 그저 아들이 잘 되기를 바랐을 뿐인데 제게 상처를 줄 줄은 몰랐다고 울었습니다. 제 앞에서 탕하의 귀환 연극을 펼치는 그들을 보며 제 마음에는 더 이상 아무런 파문도 일지 않았습니다. 신뢰는 거울과 같아서 깨지면 그만입니다. 아무리 조심스럽게 다시 붙인다 해도 그 균열은 영원히 존재할 테니까요. 민식 씨의 도움으로 법적 절차는 신속하게 진행되었습니다. 법원은 최종적으로 증여 해제가 성립된다고 판결했고 주택 소유권은 공식적으로 제 이름으로 돌아왔습니다. 새 등기 권리증을 받은 날, 저는 그 위에 적힌 제 이름을 어루만지며 만감이 교차했습니다. 저는 민식 씨에게 말했습니다. 민식아, 고맙다. 네가 아니었으면 이 늙은이 뼈는 정말 요양원에서 썩었을 거야. 민식 씨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나는 그저 네가 당연히 가져야 할 것을 되찾아준 것뿐이야.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할 셈이야? 집으로 돌아갈 거니? 그래,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 모두가 아마 통쾌한 복수극을 기대했을 겁니다. 그들은 제가 승리한 여왕처럼 그 불효 막심한 모자를 길거리로 내쫓는 모습을 기다렸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저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새 등기 권리증을 받은 후
저는 혼자 그 익숙하면서도 낯선 아파트로 돌아갔습니다. 집 안에는 지훈이와 아름이가 급하게 이사 들어왔을 때의 모습이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비싼 소파, 거대한 텔레비전, 곳곳에 저와는 어울리지 않는 젊은이들의 허영이 묻어 있었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건드리지 않고 그저 제 낡은 등나무 의자에 조용히 앉아 오랜 시간 생각에 잠겼습니다. 저는 자식들의 참회 전화를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대신 요양원의 김 원장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그는 제게 바로 오늘 아침 미영이가 제가 밀렸던 요양 비용 1,500만 원을 한 푼도 빠짐없이 모두 정산했다고 말해주었습니다. 전화를 끊고 제 눈시울이 약간 뜨거워졌습니다. 저는 이것이 미영이의 뒤늦고 서툰 사과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며칠 후 저는 제가 가장 좋아하던 찻집에서 지훈이에게 만나자고 했습니다. 아이는 약속 장소에 나타났을 때 살이 쏙 빠지고 눈에는 핏발이 서 있었습니다. 저를 보자마자 힘없이 할머니 하고 부르고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저는 아이를 나무라지도 집 이야기를 꺼내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미리 준비해둔 새로운 서류 한 부를 아이 앞에 내밀었습니다. 할머니. 아이는 서류 위의 글자를 보고 얼어붙었습니다. 그것은 주택 임대차 계약서였습니다. 지훈아. 제가 평온하게 말했습니다. 할머니가 오랫동안 생각해봤어. 이 집은 너희의 신혼집이기도 하고 할머니의 노후 대책이기도 해. 이 두 가지는 사실 충돌하지 않아. 저는 계약서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내가 이 집을 너희에게 정식으로 세를 줄게. 시세대로 하되 할머니가 20% 깎아줄 테니 너희는 매달 월세를 내라. 너희는 떳떳하게 집에 살고 나는 그 돈으로 내 요양 비용을 내니 나도 당당할 수 있지. 우리 사이에 깨끗하게. 누구도 누구에게 빚진 것 없이 말이야. 지훈이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가가 붉어지고 입술이 떨렸습니다. 할머니, 내 말 아직 안 끝났다. 저는 아이의 말을 끊었습니다. 하지만 조건이 하나 있어. 계약서에 조항을 하나 더 추가할 거야. 네가 아주 잘 아는 그 부담부 조항 말이다. 그 조항은 네가 내 세입자일 뿐만 아니라 내 외손자이기도 하다는 걸 상기시켜 줄 거야. 너는 자주 나를 보러 와야 하고 내 안부를 묻고 가족으로서의 책임을 다해야 해. 네가 그걸 지키면 이 계약은 영원히 유효할 거다. 제가 만약 지키지 못하면 어떻게 될지는 말하지 않았지만 아이는 모든 것을 알아들었습니다. 아이는 그 계약서를 받아들고 저를 보며 무겁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의 두 번째 결정은 제 자신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저는 집으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제가 한때 감옥이라고 여겼던 그 요양원으로 돌아갔습니다. 다만 이번에는 제가 6인 일반 병실에서 등급 강등을 기다리던 가련한 노인이 아니었습니다. 미영이가 밀린 비용을 다 낸 후 저는 제 스스로의 결정으로 일반 병실에서 햇살이 가장 잘 드는 그 일인 간호실로 당당하게 돌아왔습니다. 저는 이 요양원에서 스스로의 힘으로 존엄을 되찾은 첫 번째 할머니가 되었습니다. 삶은 그렇게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지훈이와 미영이는 매달 정해진 날짜에 제 계좌로 월세를 보냈습니다. 신기하게도 지훈이는 매달 약속된 월세 외에 100만 원을 더 보냈습니다. 제가 전화를 걸어 물어보면 아이는 전화기 저편에서 마치 잘못을 저지른 아이처럼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할머니, 그건 저랑 아름이가 드리는 용돈이에요. 저는 알았습니다. 아이가 자신만의 방식으로 서툴게 자신이 저지른 잘못을 메워가고 있다는 것을요. 주말이면 그들은 아름이를 데리고 요양원으로 저를 보러 왔습니다. 더 이상 빈손이 아니라 제가 좋아하는 팥죽을 사들고 왔습니다. 아름이도 예전보다 훨씬 철이 든 모습이었습니다. 알아서 제 등을 주물러주고 제 말벗이 되어주었습니다. 우리의 관계는 이상하게 변했습니다.
예전처럼 허물없이 친밀하지는 않았지만 당연하게 여겼던 부담과 계산도 없어졌습니다. 그들은 제게 조심스러운 존중과 경외심을 보였고 저는 그들에게 끝없는 헌신과 희생을 거두었습니다. 우리는 집주인과 세입자 같기도 하고 사랑하는 법을 다시 배워가는 가족 같기도 했습니다. 어느 햇살 좋은 오후, 저는 같은 방에 이씨 할머니와 함께 요양원 정원에서 오후의 차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저는 젊었을 때부터 배우고 싶었던 서예반에 등록했고 방금 쓴 글씨 한 점을 그녀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이씨 할머니는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순자씨, 이제 정말 인생을 깨달은 사람 같네. 돈도 있고 시간도 있고 자손들도 효도하고 정말 부럽다. 저는 웃었습니다. 저는 멀리 지훈이가 미영이와 아름이를 태우고 요양원을 향해 차를 몰고 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햇살이 그의 차창에 부딪혀 반짝였습니다. 그들은 진정으로 제게 가족애라는 족쇄를 제 손으로 깨고 자아를 찾을 권리를 주었습니다. 그리고 제 아이들에게 어떻게 사랑하고 어떻게 존중하는지를 다시 가르칠 기회를 주었습니다. 저는 제가 한때 평생을 바쳐야 한다고 믿었던 그 가족을 잃었지만 제 자신을 위해 그리고 제 가족을 위해 더 넓고 더 건강하며 더 마음 편한 새로운 세상을 찾았습니다. 오늘의 사례는 여기까지입니다. 박순자 할머니는 깊은 복선이 담긴 계약서 한 장으로 집을 되찾았을 뿐만 아니라 더 중요하게는 자신의 손으로 후손들에게 존중과 선이 무엇인지를 가르쳤습니다. 이 결말은 지혜가 가득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전체 과정을 돌이켜보면 여전히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볼 만한 몇 가지 지점이 있습니다. 첫째, 여러분은 딸과 외손자의 후회와 보상이 진심에서 우러나온 것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현실적인 압박에 의한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을까요? 이렇게 계약적인 성격을 띤 다시 세워진 가족관계가 과거처럼 순수했던 시절로 돌아갈 수 있을까요? 둘째, 만약 당시에 박 할머니의 오랜 친구가 그녀를 위해 부담부 증여 조항을 추가하지 않았다면 그녀의 노년은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이것은 우리에게 가족 재산 문제를 다룰 때 가족에 대한 신뢰 외에도 자신을 위한 마지막 방어선으로 법이 필요하다는 것을 상기시켜주는 것은 아닐까요? 가장 핵심적인 질문은 이것입니다. 전통적인 자식이 부모를 봉양한다는 관념과 현대적인 독립적 노후, 사상이 충돌하는 지금 우리는 어떻게 처신해야 할까요? 가족애가 이익과 결부될 때 그 균형의 선은 어디에 그어야 할까요? 박 할머니가 마지막에 외손자에게 집을 세를 준 처리 방식에 대해 여러분은 동의하십니까? 혹은 더 원만하고 지혜로운 해결책이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래 댓글창에 여러분의 생각과 견해를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모든 의견은 같은 어려움에 직면한 가정에 소중한 참고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저희 콘텐츠에 공감하신다면 구독 버튼을 누르는 것을 잊지 마시고 이 실제 경험담을 주변 친구들과 공유해주세요. 댓글창에서 여러분의 통찰력 있는 의견을 기다리겠습니다.